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남광우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기획을 했고요. 한 시간은 1시간 정도 제가 일반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1대1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CPA 시험을 합격하셨거나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합격하시거나 이미 그러시군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아직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미 CPA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는 내용들이 또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전부 다 지금 CPA 시험 합격하신 건 아니니까 뭐 그것도 조금 포함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오늘 기획하고 있는 세미나의 그 핵심은 경영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일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은 비즈니스나 IT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전공에 대해서 아직 뭐 정확한 뭐 결정을 안 하셨거나 뭐 또 미국에 가서 어떤 잡으로 내가 취업을 할지를 결정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여기서 경영학이나 IT나 뭐 이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만 오늘은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저희가 뭐 중국이나 뭐 다른 유럽이나 이런 쪽은 또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있을 테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로 취업이나 이민을 가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투자 이민도 있을 거고요. 또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뭐 시민권자하고 해서 영주권을 받아가고 정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전문직으로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영주권이나 또는 뭐 취업 비자로 연결이 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학을 갔다고 했을 때 뭐 MBA나 뭐 로스쿨을 갔다거나 뭐 메디컬 스쿨을 갔다고 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절차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미국에 우리가 취업이라는 거를 혹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일단 가정을 하고요. 취업을 미국에서 하고자 할 때 딱 일견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내가 뭐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하고 알아야 될 것 같으신가요? 미국에서 내가 취업을 하고자 할 때. 비자. 네, 또. 네, 영어. 네, 또. 아무거나. 네. 여기는 학교가 아니니까. 네. 뭐 말씀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학점을 올려주거나 그럴 순 없지만 비자, 영어,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미국에 취업을 한다. 그래도 오늘 이제 세미나에 오셨으면은 또 미국 취업을 조금이라도 염두를 하거나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미국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 뭐를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정보를 좀 미리 알아야 될까? 또 뭐가 있을까요? 네트워크요. 네트워크. 예? 예, 또 미국에, 왜냐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도 중요할 거고요. 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또 영어도 중요하고, 뭐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비자도 중요하고,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준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미국 취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뭐를 먼저 많이 생각하시냐면은 영어도 생각하시고, 또 취업처를 구해야 되니까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또 자격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내가 능력이 또 남들보다 뭐 외국인으로서 취업을 해야 되니까 뛰어나야 되니까 뭐 등등등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딱 당면해 보면 취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비자 이슈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네트워크가 좋고 똑똑하고 뭐 경력도 화려하고 자격증은 뭐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자격증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걸리면은 비자 이슈가 걸리면 결국은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취업과는 거리가 멀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로 취업을 준비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알아야셔야 될 정보는 뭐냐면 비자 정보예요.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내가 일을 해서 그 나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우리나라 유학생도 모르고 또 특히나 미국으로 이민이나 뭐 이런 취업, 뭐 이런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조차도 비자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CPA 자격증 따고 뭐 미국에 아는 사람들 막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로 해서 막 연결을 하면 어떻게 취업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경우들을 제가 자주 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앞에 전반부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를 보시면 지금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과거에는 관광 비자가 필요했었잖아요. 이게 B1 비자예요. 보시면 B1, B2 비자가 우리가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갔었고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비자로 지금 바뀌었죠. 이스타라고 하는 무비자로 바뀌어서 지금 어때요? 90일 동안은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를 하실 수가 있죠. 여행 목적으로. 자, 90일 무비자로 들어가시건 관광 비자로 들어가시건 미국에 가셔서 뭐를 하실 수는 없을까요? 일을 하실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legally working 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닌 거죠. 목적 자체가 뭐니까 가서 놀다 와라 그거죠. 예. 여행할 수 있는 비자예요. 무비자와 관광비자의 또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무비자는 비자 없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스테이터스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90일이 되기 전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뭐 지진이 났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91일째가 되는 순간 이 사람 불법 체류가 돼버려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은 불법 체류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관광 비자는 내가 비자를 바꾸서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학생으로 바꾸고 싶거나 뭐 할 때는 비자 스테이터스를 바꾸실 수가 있는 여지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비자는 입국할 때만 지금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입국 목적이 여행이란 말이죠. 관광이니까 관광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또 다시 학생으로 이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내 스테이터스를 바꾸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J1 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한 7, 8년 전, 5, 6년 전부터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미국으로 1년 동안 인턴십이라는 거를 갈 때 활용하는 비자가 J1 비자예요. 저도 이제 미국의 컬럼비아 로스쿨에 교환 교수로 갈 기회가 있었고 그게 2005년도인데 그때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거기 교환 교수로 간 그 계기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 일을 뭐 처음에는 이제 뭐 무료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10년째 이제 사업이 되긴 했는데 그때 이제 비지팅 스칼라로 또는 비지팅 리서치 펠로우로 갈 때 활용하는 비자도 J1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교류 연구원 교류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J1 비자를 받게 되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냐면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사회보장 넘버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지만 회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텍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셜 세큐 넘버가 없으면 일단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J1 비자를 받고 들어가는 뭐 연구원이든 또는 인턴이든 이 모든 사람들은 소셜 세큐 넘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내가 일정 금액을 회사나 또는 학교나 연구소로부터 받으면서 체류를 할 수가 있는 비자가 이 J1 비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뭐 특별히 무슨 연구원으로 가거나 그렇지가 않는다면은 대학생들은 보통 인턴으로 가게 되는데 맥시멈 1년까지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인턴으로. 그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서 1년까지는 인턴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졸업을 하고 1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인턴이 아니라 트레이니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가게 되고 1년 반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J비자로 가시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느 회사로 가서 내가 한 달에 얼마의 스타이펜드를 받으면서 일할지가 미리 다 결정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게 J비자예요.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통은 대학생들이 가는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경험 삼아서 이게 취업은 아니죠. 인턴이에요. 가서 배우고 경험하고 경력을 쌓고 그냥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J1 비자를 취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보통 대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요즘 뭐 어학연수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어학연수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어학연수 많이 갔는데 지금은 어학연수 거의 안 가죠. 예, 뭐 가봤자 영어가 늘지도 않지만 지금은 보통들 인턴을 가요. 미국 회사를 1년 또는 뭐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1년 인턴을 가면은 그래도 뭐 월에 한 1,500불 정도 이상은 받으니까 월급을. 그러면 경력도 쌓고 영어도 같이 뭐 실력도 늘리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턴을 갔다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J비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전공이에요. 여러분들의 학부 전공 있잖아요. 학부 전공과 내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할 회사의 직무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졸업하기 전에 CPA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 사무실에서 뭐 한 6개월을 일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법인에서. 그래서 미국의 회계법인에 가고 싶어요. J비자를 받아가지고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심리학이기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은 반드시 심리학과 관련된 직무로만 비자를 받아서 나가실 수가 있는 게 J비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J비자를 받아서 나가는 친구들은 경영학, 그죠? 경제학, 뭐 무역학, 이쪽 비즈니스 필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또는 뭐 IT 이쪽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안타깝게도 인문학 쪽은 사실은 매칭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문학이면 이 영어의 스페셜티가 있는 뭐 미국 신문사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토플 만드는 뭐 기관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뭐 특히나 뭐 독일어를 했다. 뭐 좋은 학문이긴 하지만 독일 기업에서 독일어를 꼭 써야 되는 포지션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J비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들이 인턴으로 경력을 쌓고자 가는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취지 자체가 문화교류이기 때문에 네가 1년 동안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 와서 많이 배우고 다시 한국이나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오죠. 뭐 중국에서도 오고 뭐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J비자를 통해서.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가라 이거죠. 예. 근데 이제 일부의 이제 사람들은 1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하더라 이거죠, 일을. 그래서 정식 취업 비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레커멘드 하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 외무부에서도 좋아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J비자는 왔다가 돌아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자꾸만 이게 정규 취업으로 돼버리면 뭐 미국이 그렇게 뭐 실업률이 낮은 편이 아닌데 자꾸만 외국인들이 와서 가르치려고 왔다가 아예 정규 잡을 가져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 회계나 IT 쪽 분야는 이렇게 J비자로 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확률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F1 비자죠. F1 비자는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 들어보셨을 건데 F비자는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가셨을 때 받게 되는 비자가 F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실 때도 F비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전문학사나 뭐 학부나 대학원을 가실 때 전부 다 F비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F비자는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을 하실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 예.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예. 자, F비자인 학생비자를 받고서도 미국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CPT 제도와 OPT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제가 로스쿨을 할 때 1학년이 끝나면 보통 인턴을 해요. 예. 근데 인턴을 하게 되는 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할 때는 이런 CPT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학생들이 카페테리아나 뭐 도서관이나 뭐 RA나 TA로 일을 할 때는 굳이 뭐 이거를 뭐 노동국이나 이런 데 이민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학교 이외의 곳, 예를 들면 이제 로스쿨 학생이면은 로펌에 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름방학 때. 그때 인턴을 하게 되면 보통 미국은요, 이런 뭐 큰 어카운팅 펌이나 로펌은 당연히 돈을 줍니다. 예. 한 뭐 8, 90%는 돈을 안 줘요. 여름방학 인턴에. 근데 한 상장 기업들이나 좀 큰 회사들은 돈을 주거든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내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되고, 자, 근데 학생은 보통 소셜 넘버를 안 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CPT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다가. 내가 재학 중이긴 하지만 내가 일정 시간 동안 어느 기업에서 내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돈을 받을 거니까 이거를 승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CPT 신청을 하게 되고, 보통 여름방학 3개월 동안에 뭐 시간당 얼마를 받으면서 내가 일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험을 쌓게 되는 게 1차적으로 학생비자로 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졸업을 하고 나서입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뭐 여러분 MBA를 하셨거나 뭐 로스쿨 하셨을 때 졸업을 하고 나면은 OPT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하는 제도고, 이게 1년 동안은 미국에서 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을 줍니다. 그게 OPT예요. 로스쿨 학생도 마찬가지고 MBA 학생도 마찬가지고 다 1년 동안의 이 리거 워킹 할 수 있는 피리어드를 갖게 되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취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STE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TEM은 뭐냐면은 이공계, IT 이쪽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1년이 아니라 29개월까지 미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IT 인력난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1년이 아니라 2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저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한 모든 유학생들은 예외 없이 이 절차를 거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여름방학 때 인턴을 하고 그 인턴한 회사에서 풀타임 오퍼를 받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회사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OPT 때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고 풀타임 오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직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OPT가 끝났는데 더 이상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legally working 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가 취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그 옆에 있는 굵은 글씨 되어 있는 H1 비자예요.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죠. 자료가 없으시구나. H1 비자예요. H1 비자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비자죠. 그래서 미국에서 정규 취업이 됐다고 하면은 받게 되는 비자는 딱 유일하게 이 H1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하버드 로스쿨을 갔다. 그럼 하버드 로스쿨 1학년 때나 2학년 때 CPT를 활용해서 인턴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풀타임 오퍼를 받고 OPT를 활용해서 1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 OPT 1년 하는 기간 동안에 내 비자 스테이터스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반드시 H1B 비자로 바뀌셔야 돼요. 그게 안 바뀌면 OPT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비자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셔야 돼요. OPT가 지났는데 내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불법 체류가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CPT, OPT, H1B. 그래서 우리가 취업이라고 부르면 H1B를 받는 거를 취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전문직 취업 비자를 H1B라고 부릅니다. 그 옆에 있는 L1 비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재원 비자예요. 네,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뭐 법인장으로 주재원 3년을 나갔다. 그럴 때 L1 비자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큰 연관이 있는 비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OPT 기간 동안에 내가 H1B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OPT가 끝나기 전에 H1B로 트랜스퍼를 하게 되는 H1 비자를 받게 되는 그 절차를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주권은 뭐냐? 비자라고 하는 거는 이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제 비이민 비자고 영주권은 아예 그린 카드를 받는다는 거는 이 비자와는 별개로 해서 아예 이제 영구히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받게 되는 게 영주권이죠. 그래서 비자는 H1B 비자는 최대 몇 년까지 받을 수가 있냐면 6년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6년까지 체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충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제 H1B라고 하는 비자를 누구든지 다 받으면 좋겠는데 이슈는 뭐예요? 하나는 H1B를 받으려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H1B를 해줄 회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에서 너와 일을 해봤더니 굉장히 능력이 좋아서 우리 회사에서 H1B 비자를 해줄 터이니 우리 회사와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그 회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외국인들이 받게 되는 비자니까는요. 미국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취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굳이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죠. 한국 사람이 한국 회사에 취업한. 근데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취업할 때는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은 이런 비자 어떤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회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H1B 비자를 받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의 전공하고 마찬가지로 회사의 직무하고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케이스예요. 서울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한 3년을 일을 하셨어요. 뭐 어느 회사에서 파이낸스 팀에서 일을 하셨어요. 어느 증권회사에서. 그래가지고 CFA를 합격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MBA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OPT를 받았어요. 어떻게 설티피케이트를 해가지고. 그런데 전공이 사회학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회사는 금융회사예요. 그러면 H1 비자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전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미국에서 전공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때는 회계학 석사나 경영학 석사나와 같은 MBA나 이런 마스터 디그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공이 바뀌어버린 거죠. 내 전공이 법학이었지만 내가 이제 회계학으로 바꿨으니까는 회계학으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취업을 위해서는 비자도 잘 알아셔야 되고, 뭐도 중요할까요? 전공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뭐를 전공을 하냐면요, 리버럴 아트 이런 거 전공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 이거 굉장히 좋은 학문들인데, 막상 졸업을 해가지고 취업을 딱 하려고 보니까 능력에 상관없이 비자가 안 나와요. 아무도 취업을 못 합니다. 그런 직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이 대학원을 경영학으로 바꾸거나 갑자기 IT로 바꾸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비자예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자격증이 뭐 수십 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비자가 매칭이 안 되면 미국에서의 취업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취업이라고 한다면 H1B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H1B는 전공하고 내 직무가 매칭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이슈냐면은 H1B는 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하시고 한국에서 뭐 3일회계 부문에서 5년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세요. 그래서 한국 회계사, 미국 회계사, 뭐 CFA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파트에서 5년을 일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영어도 아주 플루언트예요. 그래서 미국에 인터뷰를 4군데를 했더니 4군데 다 오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럼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비자는 뭐밖에 없어요? H1 비자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주재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H1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H1 비자의 신청일이 언제냐면은 4월 1일이에요. 매년. 4월 1일에 신청을 하는데 과거에 미국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신청을 4월 1일서부터 쭉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H1B에 쿼터가 있어요. H1B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외국 학생들한테만 필요한 비자가 H1 비자잖아요. 그래서 석박사 쿼터가 2만 개가 있고 학사 쿼터가 6만 5천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애들이 다 신청을 하고 이 6만 5천 개가 될 때까지 신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석박사들은 2만 개가 찰 때까지 신청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2009년, 10년 리먼 브러더스가 망하고 뭐 미국의 경기가 폭락했을 때는 이 쿼터가 차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6월에도 신청을 받고 7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에서 오케이가 나면 그냥 미국으로 가면 됐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4월 1일 첫날 다 마감이 돼버려요.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언제부터 일할 수가 있냐면 10월 1일서부터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만약에 어떤 분의 제가 이력서를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한 굉장히 프로필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에 취업을 하고 싶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년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년 4월 1일에 이력서와 함께 이제 회사를 미리미리 매칭을 하겠죠. 올 12월에도 인터뷰를 하고 뭐 10월에도 인터뷰를 해서 그러면 그 회사는 이 사람을 받기 위해서 지금 5월인데 6월인데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자를 그때 심사를 넣어가지고 10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9월 15일 날 입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 3개월 있다가 뽑을 사람을 지금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절대 안 하죠. 정말 특이한 아주 이 사람밖에 없는 거가 아니면 1년 있다가 뽑을 사람, 6개월 있다 뽑을 사람은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에 계시는 분이 미국으로 바로 취업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어가 안 되고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자가 안 나와요. 왜냐면 쿼터가 첫날 다 마감되고 이제 추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지금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인터뷰를 보고 내가 공부가 끝나기 전에 오퍼를 받아가지고 OPT 기간 동안에 비자를 바꾸는 거예요. H1 비자로. 저도 그렇게 했고 저를 포함한 모든 뭐 변호사들, CPA들 다 그 절차를 거친 겁니다. 다만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 H1 쿼터가 빨리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바로 가실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년 4월쯤이니까 내년 한 2월쯤에 딱 어느 회사하고 매칭이 됐어요. 그래갖고 3월 한 달 동안 비자 작업을 해서 4월 1일에 딱 넣었어요. 그러면 한 6개월 있다가 9월쯤에 9월 15일에 들어가실 수는 있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한 5, 6개월만 기다리면 되니까 혹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6개월도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회사에서 기다린다는 거는. 그래서 회사는 보통 바로 일할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택을 하실 때도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카운팅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CPA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느 학교가 좋아요? 어카운팅 좀 이렇게 랭킹이 좋은 학교 어느 학교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시는 거 아직 관심이 없으시군요. 뭐 텍사스 어스틴, 뭐 일리노이 이런 학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내가 박사학위를 할 게 아니고 취업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어디로 가시는 게 좋냐면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인터뷰하기 쉽고 일하기 쉬운 학교를 가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대도시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뉴욕, LA, 뭐 워싱턴 DC, 버지니아 이쪽으로 가셔야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일도 하고 뭐 인턴십도 하고 발런티어도 하고 인터뷰도 수십 번을 하고 다니지 저 시골에 가갖고 아주 학교는 좋은데 내가 뉴욕에로 한번 와서 인터뷰하려면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익스피리언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예 뭐 임원급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회사에 다 돈 대줍니다. 오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다 엔트리 레벨이에요. 한국에서 경력이 5년 있다 그래도 엔트리 레벨이에요. 그러면은 내 돈 주고 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해서 쫙 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학교 선택도 물론 전공 선택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선택하실 때도 랭킹을 볼 게 아니죠. 우리가 취업을 원한다면 사실은 어느 지역이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굳이 유학을 내가 혼자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뭐 대학은 졸업하신 것 같으니까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어느 대학이 취업하기 좋으냐면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그 대학과 어플리에이션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인의 취업 현황입니다. 지금 H1 비자에 설명을 드렸고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학생 수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유학생 수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지금 이거는 재작년 자료인데 올해 자료 보면은요 중국 학생이 10명 중에 3명이에요. 거의 29.8% 30%에 육박합니다. 정말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10% 정도가 한국 유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중국 사람, 1명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건 뭐냐면 H1B를 취득하는 현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학이 끝나고 취업을 한 비율을 보자는 거죠. 취업을 한 비율을 보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1등이 어느 나라예요? 인도예요. 인디아입니다. 인디아가 몇 프로예요?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H1B라고 하는 게 외국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다른 거 뭐 L1 비자 이건 주재원 비자고 뭐 아주 이상한 비자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몇 명 아주 극소수니까 결국은 H1B의 이 분포도를 보면은 어느 나라가 미국으로 와서 전문적으로 취업을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60%는 인도입니다. 되게 좀 놀랍죠. 한국은 몇 프로일까요? 한국은 1.7%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두 명 취업이 되고 나머지 그러면 8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한국 돌아왔다는 거죠. 취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공 선택도 잘못했고, 유학생들이. 그리고 미국의 취업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했고, 여기에는 지금 MBA 학생들보다는 이제 학부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취업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도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취업이 잘 되나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취업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입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나라는요, 취업을 하기에 기회 제공을 해주는 나라예요. 왜?
공개 채용을 전부 다 한단 말이죠. 공채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4학년이 되거나 뭐 가을이 되면은 다 공채를 합니다. 공채는 뭐예요? 공개 채용. 몇 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원서를 넣으세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심사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직원들을 뽑아요. 신입사원을. 그죠? 미국은요, 이 공채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교수님 어디다가 저런 원서를 내야 되나요? 예요. 그거부터 질문을 해요. 한국은 삼성전자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원서를 내라고 알려주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건 안 됐건 거기다 원서를 넣으면 돼요. 떨어질지언정. 근데 미국은 뭐가 없어요? 이 공개 채용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신입사원 채용이 이루어질까요? 미국의 Fortune 500라는 모든 회사들은요,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그래서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여름방학에 인턴으로 채용을 해요. 인턴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활용하는 인턴 제도와 미국이 활용하는 인턴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인턴에서 그냥 뭐 잡무시키고 걔네들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인턴을 신중하게 뽑아요. 그래서 인턴에 모집할 때부터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 인턴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개월을 여름방학 인턴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잘한 친구들한테 풀타임 오퍼를 주는 거죠. 자, 너 1년 있다가 졸업이잖니? 졸업하고 나서 우리 회사 와서 정규 직원으로 일하지 않을래? 라고 풀타임 오퍼를 주는 게 미국의 채용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뭐가 있냐면 캠퍼스 리크루터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회사에서 학교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인턴을 뽑으러 다니는 그런 그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미국은 큰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으려고 캠퍼스 리크루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 1학기나 2학기가 됐거나 혹은 MBA나 마스터를 가신 분들이 세 번째 학기 정도가 됐는데 내가 취업을 하려고 그런다 라고 했을 땐 이미 기회가 거의 없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이인 거예요. 4학년이 돼서 교수님 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너는 지금 기회가 거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미국의 상장 기업들은 전부 다 2, 3학년들을 인턴으로 뽑고 또 마스터 디그리를 들어갔으면 첫 번째 학기 끝나고 바로 또는 두 번째 학기 끝나고 그 사람들이 인터뷰해가지고 바로 여름 인턴을 뽑아가지고 풀타임 오퍼를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 우리가 취업을 한다라고 내가 석사를 갔을 때는요,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첫 학기 때서부터 인턴이 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가서 처음에 영어로 수업 듣고 따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자마자 취업이 돼야 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이 유학생인데 실제로는 뭐 100명 중에 2명도 취업이 안 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미국의 채용 시스템이 그렇다. 그래서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자격증의 사회도 아니고요. 뭐 영어만 영어는 뭐 당연히 미국 애들이 더 잘하겠죠. 굉장히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게 미국에 취업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고, 그래서 인턴십 중요하고, 전공선택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뷰나 이력서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내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턴십이에요. 예. 내 경력을 쌓으셔야 돼요. 한국에서의 경력은 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미국에서 자그마한 비영리 회사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인턴십을 해보고 무급으로라도 일을 해본 경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왜 IT나 회계 분야를 우리가 강조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취업만을 목표로 해서 본다면 취업 이꼴 뭐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비자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비자. 무슨 비자? H-1B 비자. 그러니까 H-1B 비자를 생각을 해야 결국 이게 취업인데, 그러면 조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내가 어느 전공을 선택을 하려고 고민을 하실 때 뭐를 볼까요? 어떤 전공이 H-1 비자를 많이 받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H-1 비자라는 거는 뭐죠? 외국인들한테 주는 전문직 취업 비자란 말이에요. 그 말은 미국 애들보다 외국 애들을 채용할 만한 뭔가 모티베이션이 있어야지 H-1 비자를 주면서까지 외국인들을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작년, 재작년 H1B를 받는 직군이에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H1을 받는지를 쭉 보니까 거의 1, 2, 3등이 뭡니까? IT 컴퓨터 분야예요. 거의 그쪽이 다 싹 쓸어갑니다. H1을요. IT 컴퓨터 분야는 OPT도 몇 개월 준다고 29개월 준다고요. 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H1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3번씩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H1 쿼러의 60%를 가져가 버립니다. 뭐 미국 큰 기업들 가보세요. 다 IT 분야는 다 인도 애들이에요. 그만큼 인도 애들이 다 이걸 가져가 버려요. 그나마 여기에 뭐 5등, 6등 이렇게 있는 게 뭐예요? 회계 재무 쪽이에요. 왜 그럴까요? 숫자가 그래도 외국 애들이 미국 애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카운팅, 파이낸스 이쪽. 파이낸스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숫자 갖고 하는 게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자, 마케팅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채용하지 않습니다. 하겠어요? 미국 애들한테 물건을 팔 건데 한국 애가 와가지고 얼마나 뭐 마케팅을 하겠어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럴 때는 한국 마케팅을 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외국계 기업,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할 때는 마케팅 포지션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 회사의 마케팅 포지션은 외국인을 거의 채용하지 않습니다. 또 인사관리, HR, 동양 애들 안 뽑아요. 다 미국의 블론드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공을 HR을 했다. 미국에서 취업할 여지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IT, 컴퓨터, 엔지니어, 그 다음에 회계 쪽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디자인 쪽입니다. 예. 디자인,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일반적인 전공들, 뭐 정치학, 사회학, 이쪽은 50등 안에까지도 없어요. 굳이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중국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기업들에서. 그래서 굳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H1B의 이 순서를 보니까 IT 쪽이거나 아니면 회계 쪽, 숫자를 갖고 하는 쪽이 우리가 전문직으로 미국에서 서바이벌하고 실제로 취업하기가 좀 용이한 분야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별로 로스쿨 없습니다. 법학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후배들이 로스쿨 가겠다고 하면 짐 싸들고 좀 말리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짬마켓이 변호사 마켓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오히려 변호사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CPA 갖고 어카운팅 쪽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은 IT는 이제 오늘 설명의 주제는 아니고 회계 쪽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비자에 대한 내용, 또 미국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그래도 내가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 아주 기본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복잡한 게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또 비자가 어떻다. H1 비자가 이게 쿼러가 있구나. 그리고 날짜가 정해져 있구나. 그리고 전공하고 내 직무하고 맞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비자가 안 나오는구나. 등등. 그리고 미국의 채용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영어 잘하고 성적 좋다고 취업이 되는 게 절대 아니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취업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의 반복입니다. 제2비자. 예. 제2비자로 해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제2비자의 원래 취지는 뭐라고요? 대학생들이 1년 동안 가서 인턴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학교 4학년 2학기이거나 졸업을 하고 간 친구들이 있어요. 제2비자로. 그쵸? 예,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H1 비자가 취업 비자를 했잖아요.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뭐냐면 학사 학위가 있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2학년인데 제2비자를 갔다. 근데 너무 일을 잘했어. 그래서 그 회사에서 H1 비자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왜? 아직 재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H1 비자의 캔디데이트의 리퀘어먼트가 뭐냐면은 반드시 배철러 디그리가 있어야 되고 그 배철러 디그리를 받을 때의 전공과 내가 일하고자 하는 직무가 매칭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졸업을 하고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2비자로 1년을 일 해보니까 굉장히 회사에서도 마음에 들고 나도 괜찮더라 이거죠. 그래서 H1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코멘드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미국 국무성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 인턴을 하라고 보내줬더니 정규 취업 돼버렸어? 그러나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편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도 꽤 있다는 거죠. 뭐 심지어 여행 갔다가 어디 가서 일 도와주다가 아예 취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어렵고, 그래도 한 1년 정도 내가 일을 해봤더니 회사에서 오케이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정규 취업 비자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F1 비자예요. F1 비자. 그러니까 F 비자로 갔을 때는 뭐가,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하시면 안 돼요. F 비자를 가서. 왜 어학연수를 하면 안 될까요? 취업을 원한다면 어학연수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취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미국에서 돈을 받고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적법하게 가질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어학연수는 2년을 하건 5년을 하건 뭐가 안 나오냐면 CPT나 OPT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도 어학연수를 하면서 적법하게 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하시면 안 돼요. 취업을 하려면.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하시냐면 디그리 세킹 과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사학위를 받거나 석사학위를 받거나 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OPT가 나와야 돼요. OPT라고 하는 기간을 1년 받을 수가 있어야 내가 적법하게 돈을 받으면서 취업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유학을 가겠다고 하시면 이 OPT가 나오는 과정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모든 학위 과정은 OPT가 나옵니다. 예. 석사나 학사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OPT를 받으려면 최소한 미국에서 한 10개월, 8개월 이상은 체류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뭐 듀얼 디그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마지막 한 학기만 미국에서 뭐 이렇게 체류한다. 그럴 경우에는 또 학위를 받아도 OPT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 뭐 1년, 2년을 공부할 경우에는 OPT를 받아서 그때 이제 돈 받는 회사로 가서 취업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E2 비자 있는데, E2 비자는 투자 이민이에요. 예, 뭐 소액 투자인데 뭐 한 20만 불, 뭐 2억, 뭐 3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집도 뭐 영업을 뭐 이렇게 하고, 권하지 않습니다. 예, 투자 비자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이민은 템퍼러리하게 체류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E2 비자를 통해서 내가 내 자체 스폰서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플로이가 몇 명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E2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의뢰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 이제 세탁소 하시는 E2 하시는 분하고 아이스크림 가게 E2 하시는 분하고 이제 섞어드리죠. 이쪽에서 스폰서 해드리고 저쪽에서 스폰서 해드리라고. 근데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 또 장사가 아주 잘 되면 모르는데 보통 마이너스가 많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영주권을 설사 받았다고 할지라도 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여기서 직장 없는 거랑 미국과 직장 없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뭐 월세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미국은 돈 들어온 게 없으면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특히나 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 투자이민 중에서 50만 불짜리 그 리지널 센터 같은 거 만드는 투자이민이 있거든요. 영주권 바로 나옵니다. 그거는 템퍼리 영주권 2년 나오고 그 다음에 5년 지나갖고 그 레귤러 영주권 나오니까 내가 정말 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50만 불 리펀드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뭐 저한테 주시거나 뭐 알아보셔도 되겠지만, 그게 오히려 안정성은 더 있어요. 뭐 미국 국가에서 하는 그 리지널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그 파산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돈이 왕창 있으신 분들은 그냥 50만 불, 60만 불 집어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2년 템포럴 영주권 받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영주권 받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내가 장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만 해놓는 거니까. 근데 이 그 소액 투자 20만 불짜리 뭐 30만 불짜리는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뭐 저도 별로 권유하진 않습니다. 또 영주권을 받아도 그 아까 50만 불짜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게 돈이 중요하냐면, 내가 직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미국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짭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만 불 하고 나중에 50만 불 돌려받으면 그거 그냥 쓰면서 살겠다. 나는 직업이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은 그런 50만 불, 60만 불 투자이민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죠. 뭐 왜냐면 미국에서 1, 2년 살 게 아니라 20년, 30년 살 건데, 그러면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다시 찾아와요. 미국에서 뭐 해먹고 살죠? 그래서 그때 뭐 CPA를 한다, 뭐 별의별의 별거를 다 해보는데, 그럼 벌써 3, 4년 지나가 버리고 나이는 들고 취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제대로 정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공부해갖고 제대로 해서 전문직 가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가장 비용도 적게 들어요. 다만 뭐가 들어가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공부하고 뭔가 좀 힘들지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들어간다는 것 뿐이지, 그래야 제대로 된 잡을 구해서 2년차 때는 올라가고 5년차 때는 또 얼마가 올라가고 10년차 되면 뭐 한 20만 불 받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건데, 많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그냥 영주권만 받으면 끝나겠지라고 엄청난 착각들을 하셔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또 가끔가다도 영주권 사기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케이스로 오신 분 중에 몇 분은 영주권 사기 때문에 오신 분도 있거든요. 거의 한 6만 불을 내고서 왔는데, 뭐 실명 공개할 수 없이 6만 불 내고 왔는데, 이게 뭐 거의 뭐 노동 착취를 해갖고 이거를 2년을 뭐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하라고. 정말 저는 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는다고 한들 뭐 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정상적인 거는 이 방법이에요. 예.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CPA 시험도 합격하시고 가기 전서부터 준비하시고 가서 1년이나 2년 고생할 각오하시고 해서 제대로 잡을 가져서 미국 애들하고 경쟁하고 이겨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냥 어떻게 모아놓은 거 한 몇 억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냥 영주권만 따면 뭐가 되겠지, 뭐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교환 교수로 가서 뭐 한국에서는 강의 오래 하고 이제 교수로도 오래 있었고, 지금도 뭐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참 뭐라고 말할 수 없겠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사연도 진짜 많았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좀 고민했던 거는, 물론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하버드 가시면 돼요. 뭐 와튼 스쿨 가시면 됩니다. MBA 가면은, 그러면은 취업 걱정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컬럼비아 MBA 하신 분들이 취업이 안 돼갖고 연락 많이 오거든요. 취업이 안 돼요. 왜냐면 준비를 안 했거든,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딱 비자가 걸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OPT가 1년인데 졸업하고 나서 90일 안에 회사가 정해지지 않으면 OPT를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90일 안에 회사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3개월 안에. 근데 그때서야 회사를 찾아가고 어떤 회사에서 이걸 써주겠어요. 특히나 유학생을. 그러니까는 컬럼비아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MBA를, 그럼 컬럼비아 MBA는 거의 2억 썼단 말이에요. 근데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3만 불짜리, 2만 불짜리 MBA를 간 분들은 취업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준비를 했으니까. 학교 네임밸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할 때는. 다만 리즌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LA 근처로 가든지 뉴욕 근처로 가시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가자마자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가기 전서부터 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1년에서 2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정말 수십 번 인터뷰도 하고 가서 인턴십도 하고 레주메 고치고, 그래서 레퍼런스 레터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조금 더 큰 회사 가갖고 또 뭐 하고, 이게 미국의 시스템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성적 좋고 내가 영어 잘하고 뭐 한국에서 경력 괜찮고 그러면은 취업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일단은 취업 컨설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상담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잘 맞을지를 이제 정하고, 주로 이제 CPA입니다. CPA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디자인 분야인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고 싶진 않고, 이제 CPA 쪽이고, 그래서 어카운팅 쪽이에요. 물론 파이낸스나 이쪽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CFA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CFA 합격하신 분들은 자격증 지우라 그럽니다, 이력서에다가. 미국에서 파이낸스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CFA 레벨 3까지 했어요. 아무 회사에서도 안 뽑아줍니다. 걔는 뭐냐 이래요. 그게 CFA 자격증이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고 레벨이 높은 자격증이지만 미국에서의 경력이 없을 때는 무용지물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워버리라 그래요. 왜냐면 아예 인터뷰 기회를 안 줘요.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너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뽑아봤자 한 달, 뭐 한 몇 개월 있으면 비자 받으면 도망갈 거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CPA는 좀 그렇지 않아요. CPA는 이게 엔트리 들어가기 참 편한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 공부하잖아요. 뭐 어카운팅도 했다가 텍스도 했다가 뭐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그리고 물론 미국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자격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또 자격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필드에서 운전면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지금 요즘에는. 이게 없어갖고는, 왜냐면 미국 애들하고 인터뷰 경쟁에서 영어를 잘하니, 무슨 경력이 있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증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뭐가 이게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격증이 있다고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CPA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누군가 설명하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라이센스의 사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갖고 어떤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고 어떤 일을 해봤고 누구 추천받았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CPA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잘 쌓으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가갖고 1년에서 2년 있는 동안에 경력을 왕창 쌓기는 좀 어렵잖아요. 미국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시켜요. 맥도날드 가서 뭐도 해보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레주메가 뭐 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 유학생들 보면은.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라이센스라도, 그러니까 라이센스는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CPA 합격한 거. 다 합격할 필요는 없어요. 한 2과목이나 합격하시면 충분합니다. 미국에서 봤을 때는요, 4과목 합격하나 2과목하나 똑같다고 봐요. 왜냐면 그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얘가 이거를 프리퍼레이션을 했구나. 그리고 한두 과목 합격했으면은, 아, 머리는 좀 있구나. 그리고 일을 시키면은 그 정도 능력은 되겠구나라고 어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이 있냐 없냐, 예를 들면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라이센스 뭐 한국 경력 갖고서 땄거나 뭐 미국의 제대로 경력을 갖고서 딴 라이센스가 아닐 바에는 라이센스 있다는 거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CPA 라이센스를 받으면 미국에서 경력이 2년 있어야 된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레주메에 보니까 경력이 없어요. 근데 워싱턴주 라이센스 갖고 있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CPA 시험 합격했다라고 쓰는 게 낫습니다. 라이센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경력이 훨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마자부터 인터뷰를 잡아야 돼요. 근데 미국은 이런 인터뷰를 어디서 회사를 어플라이하고 다 네트워크이거든요. 누구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아버지 친구 회사에 뭐 누가 있고 삼촌이 뭐 어디 아는데 한번 뭐 이런 거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잡코리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물론 있습니다. 몬스터 뭐 커리어 빌더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다 영주권 있는 사람들 경력직들만 오프닝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유학생인데 지금 내가 학생인데 어디 가갖고 내가 지금 이거 하려면은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거 찾아갖고 이력서 내가지고 인터뷰 따라다닌다는 거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거의 저도 유학생활 해봤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학교를 가면 학교를 아예 찾아와요. 학교 회사들에서. 그러면 학교 커리어 센터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GMAT을 아주 잘 보시거나 해가지고 진짜 탑5 안에 들어간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내가 다 혼자서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혼자서 알아보고 정말 뭐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영문 이력서 받아서 수정 다 하고 인터뷰 준비시키고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를 잡아서 무급이든 유급이든 경력을 만드는 거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돼 있는 회사들하고 그래서 이제 진로도 많잖아요. 회계라고 해서 회계도 프라이빗 컴퍼니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회계팀으로 APAR하고 그 페이롤 하는 쪽으로 회계 법인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비영리 기관의 어카운팅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회계 쪽은. 아니면 진짜 뭐 그냥 금융권으로 가시고자 하는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경력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스토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CPA 시험은 최소한 가서 한 2과목 정도는 합격을 하셔야 돼요. 졸업하기 전까지는. 물론 다 합격하면 좋고요. 왜 그러냐면 CPA 공부를 한 친구와 안 한 친구가 인터뷰 제가 딱 5분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얘가 뭐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꼭 합격은 못했을지라도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준비를 하시면은 좋겠고요.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어차피 우리는 OPT를 받는 게 목적이고요. OPT를 받을 수가 있어야 미국 회사든 한국 회사든 정식으로 우리가 오퍼를 받을 수가 있어요. OPT가 있어야지 돈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OPT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미국의 서티피케이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위 과정은 아니고 서티피케이트 과정이 1년 과정입니다. 보통 8개월에서 1년 과정인데 이 서티피케이트 과정은 학위는 아니기 때문에 석사는 아니에요. 석사는 아니고 1년 대신 비용이 싸고 그리고 금방 끝나죠. 대신 가자마자 그래서 할 게 많은 거죠.
그리고 H1은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설티피케이트 같은 경우에 1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설티피케이트 과정을 하고 OPT 1년을 받는 그 과정이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무래도 1년 과정이니까 학비가 싸겠죠. 예. 그리고 체류 기간도 짧잖아요. 그 1년이라는 기간만 체류를 하시면 되니까 보통 그 1년 동안 학교 다니는 동안은 보통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인턴을 해도 무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또 내가 좀 빨리 어떻게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설티피케이트 과정으로 가시는 것이 좋고 아마 우리가 뭐 홍보하고 이런 것도 지금 설티피케이트 과정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뉴욕에 있는 학교하고 LA에 있는 학교하고 두 군데를 보통 추천을 드리고 뉴욕에 있는 이제 어카운팅 쪽으로는 제일 큰 학교이고 그 학교하고 이제 UCLA하고 미국의 설티피케이트 과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해서 가기 전서부터 우리가 준비를 시키고 실무 교육도 시키고 해서 가자마자부터 인턴을 시작을 하시고 물론 가자마자 한 달은 이제 정착을 하시고요. 인턴 시키고 그래서 이제 취업이 들어가는 거죠. 예. 단점은 뭐냐면 이게 석사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H1B가 65,000개 학사 쿼터, 20,000개 석사 쿼터인데 석사 쿼터는 거의 추첨을 안 하고 그냥 이게 돼요. 근데 학사는 보통 3대1 이렇거든요. 이게 추첨을 해야 돼요.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설티피케이트는 이게 석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사 쿼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추첨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 취업은 돼요. 그래서 H1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업까지는 개런티가 되지만 추첨해서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설티피케이트에서 추첨해서 떨어지시면 다행히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추첨해서 떨어지면은 이제 학생 신분을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또 학비가 더 들어가니까 뭐 괜히 또 아예 처음부터 MBA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좀 젊은 분들은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설티피케이트로 가서 빨리 한번 이걸 해보자 라고 저는 좀 적극적으로 권하는 추세고 대신 설티피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 네임밸류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토플 점수나 이런 게 좀 스트릭트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토플 같은 게 이제 높지 않으면은 그 학교에서 하는 잉글리시 코र्스를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조금 비용이 들어가죠. 그 학교 그 코र्스를 또 따로 들으셔야 되니까 영어 코र्스를.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뭐 끝나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건 MBA이죠. MBA인데 만약에 내가 뭐 GMAT이 700 넘어가신다. 700 넘어간다 그러면 학교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돼요. 혼자서. 뭐 여러 군데 넣어갖고 학교가 이제 컨펌이 되시면 저희는 취업만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영어도 그렇게 높지 않고 GMAT 시험 뭐 보고 싶지 않고 또 봐도 뭐 한 500점 나올까 말까인 것 같다. 그러면 학교 선택이 이제 폭이 넓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위해서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비 싸고 입학이 굉장히 쉬운. 아무나 입학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뭐 다 인터뷰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입학이 용이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때 당연히 CPT와 OPT를 다 받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방정부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연방정부 인가가 없으면 지금 영주권 들어갈 때 아예 디나이 되거나 H1 들어갈 때 아예 디나이가 돼버려요. 걸리면은 그냥 학위로 인정이 안 돼버리거든요. 연방정부 인가가 없는 대학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는 그냥 학원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게 정말 재수가 좋아가지고 안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근데 내 인생을 그 재수에다가 맡기는 거는 조금 무리스럽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accreditation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그 연방 페더럴에서 인정이 되어져 있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H1 비자 들어갈 때도 석사 쿼터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페더럴 크레딧이 없으면은요 석사 학위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석사 쿼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들어가시면 학사 쿼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연방정부 인가 없는 대학에서 석사를 MBA를 했어요. 그럼 나는 석사라고 생각하고 MBA로 들어갈 걸 생각했는데 석사가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학사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공이 법학이에요. CP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회계법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엄청난 문제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페더럴 어크레디션이 있고 석사 쿼러로 인정이 되는 학교로 가시는 것이 좋죠. 예, 그렇게 해야 안정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뭐 GMAT 점수도 좋고 또 경력도 괜찮고 그러시면은 아주 좋은 대학을 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은 굳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필요도 없이 그 정도면은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실 수도 있죠. 예,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도 연락이 많이 와요. 급하니까 OPT 때 이제 당장 지금 3개월 안에 이거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지니까 아무 회사나 지금 매칭 해달라는 거죠. 그때는 비자 때문에. 근데 되게 안타깝죠. 이 사람 좀 미리 만났으면 1학년 때부터 이거를 진행을 했으면 최소한 어디는 갈 수 있는데 이걸 인제 와가지고 하자니 참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티피케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OPT를 통해 갖고 취업을 하는 그 루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학교를 컨택하셔갖고 어드미션 받으실 때는 저희가 취업만 서포트 해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 맡기겠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뉴욕에도 제휴된 학교가 있고 버지니아에도 있고 LA에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례로 내가 이게 뭐 유학을 가는데 내 전문직을 목표로 하다기보다는 많은 분 자녀 교육에 좀 목표가 있다 이러신 분들도 사실은 좀 계시거든요. 뭐 유학의 목적 자체가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애들 교육 때문에 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또 애들 학군을 좀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 버지니아가 좋을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또 영어를 너무 못하시면 미국 기업으로 가시기 어려우니까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셔갖고 한국 기업으로 취업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1대1로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른 거죠. 예. 근데 내가 좀 영어도 잘하고 좀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뉴욕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버지니아 중에서 조금 높은 대학으로 가시는 것도 좋아요.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래야 또 미국 기업으로 매칭을 하기가 또 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개별적으로 좀 다른 상황들이니까 그거는 상담을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퀘스천웨어를 한 30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지를.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진행을 하실 경우에 그래서 미리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지 드리고 저희가 뭐 한국에서 상담을 하고 주로 이제 미국에서 왜냐면 이제 미국 사정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직접 이제 내가 뉴욕으로 할 거면 뉴욕 담당자가 캘리포니아 할 거면 또 캘리포니아 담당자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한국에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뭐 생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직접 미국에 저희 그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티피케이트 과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 정도 입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이제 그 시기나 이런 거는, 문의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MBA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 1년에 3번에서 4번 쿼러제가 대부분의 학교들이기 때문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입학 시기도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월 1일이라고 하는 H1B 신청 날짜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 들어가서 언제쯤 휴학을 한번 하고 언제쯤 CPA 시험을 봐서 또는 뭐 언제쯤 인턴을 하고 이런 것들의 루트가 좀 그려져야 됩니다. 무작정 가시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상담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뭐 실제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더 상세하게 뭐 우리가 상담하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그냥 맡기시면은 처음부터 상담서부터 이력서 수정, 뭐 인터뷰 준비, 실제로 매칭해가지고 인턴십 잡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 시키고 실제로 OPT 때 제대로 H1B 나올 수 있는 회사까지 매칭하는 것까지가 저희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영주권은 어떻게 되냐라고 가끔 질문을 저희가 받거든요. 근데 회계 쪽은요, 거의 영주권을 줘요, 회사에서. 왜냐면, 회계팀이 한 2년 일하던 애가 나가버리면 이거 되게 회사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진행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H1보다 영주권을 먼저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10건 중에서 한 2~3건은 H1B보다, 왜냐면 H1은 추첨이니까 또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영주권 바로 진행을 하겠다. 3개월 프로베이션 해보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계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주권 받기는 편합니다. 영주권을 우리가 개런티는 못하지만,
개런티는 못하지만 거의 받는다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보통 초봉이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보통 초봉은 한 4만 불 정도 보시면 되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빅4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세요. 예. 그러니까 빅4는 다 3학년, 4학년들을 다 썸머 때 해서 거기서 풀타임 오퍼를 주기 때문에 보통 빅4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찬스인데, 만약에 빅4를 그러면 아예 우린 못 들어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스몰 사이즈로 한 2년, 3년 일을 하시고, 빅4만큼 턴오버가 심한 회사가 없어요. 매니저 한 5년차 되면 한 반은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3년차, 시니어 때 한 뭐 4분의 1 나가고, 또 한 매니저 되면 또 한 절반 이상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빅4에서는 경력자들을 찾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로컬에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3년차 때 빅4로 옮겨가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래요. 무급으로 여기 가서 경력 쌓아라. 그러면 돈도 못 받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거든요. 경력이 없으면 인터뷰 자체가 안 돼요. 이게 behavior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가 일하면서 어땠냐 이게 이제 인터뷰 질문 내용이에요. 근데 보니까 미국에서 일한 경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력서 통과 자체가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레퍼런스도 없고 뭐 누가 뭐 일을 해본 것도 없고. 근데 CPA 딱 자격증만 있는 거예요. CPA, CFA 자격증만. 이거는 그냥 땡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가서 경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거를 가자마자부터 사실은 여기서부터 가질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